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주과학교실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이중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주과학교실에 있는 박진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가이스트리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3화에 걸쳐서 연조직 관리실이라는 이름으로 연조직에 대한 처치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을 연조직 관리실이라는 게 아주 재밌는 컨셉에 맞춰서 스튜디오도 피부과나 이런 걸 설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주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연조직 처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대체제를 이용한 연조직 처치법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드릴 거거든요. 연조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드는 게 사실이에요. 뼈는 그냥 만들면 끝날 것 같지만 연조직은 계속 재생을 계속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피부가 좋으신 박진영 교수님은 혹시 연조직 피부 관리를 따로 받으시나요? 따로 피부 관리를 받고 있지는 않고요. 타고나신. 네, 맞습니다. 역시 저희가 치료할 때도 타고난 바이오 타입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바이오 타입이 타고난 거라 하더라도 박진영 교수님 같은 명의를 만나면 사실은 이제 바꿔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극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유럽 페리오를 갔다 오고 작년에도 그 EAU를 갔다 오다 보니까 학회가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생각엔 옛날에는 논문에 대한 강의가 되게 많았다면 정말 아름다운 사진, 어마어마한 테크닉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안 하고 이렇게 계정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어마어마한 서전들이 새롭게 알려지는 분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박진영 교수님도 그런 아름다운 케이스들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인스타그램에서 워낙에 케이스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케이스를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기회가 사실 그동안에는 강의를 통해서 하거나 학교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면은 사실 딱히 기회가 있지 않았는데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런 소셜미디어 매체들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의사나 치과의사들도 본인들의 임상 술기를 그런 SNS를 통해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다 보니까 홍보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그런 지식과 정보에 대한 공유도 하고 굉장히 좋은 교육적인 매체로 요새 굉장히 두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는 되게 대단하다 아름답다 하지만 사실은 제 딸은 제가 이제 그 강의 자료 이렇게 펼쳐놓으면 도망가거든요. 징그럽다고. 너무 예쁘지 않니? 그러면 도망가거든요. 근데 연조직은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정말 예술과 같은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일반인도 그렇고 좋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조직의 처치에 대한 것들이 더욱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케이스도 제가 보면서 감탄했던 케이스가 사실 많은데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늘 좋은 케이스들, 아름다운 케이스들 위주로 좀 선별해왔습니다. 갈고 닦은 케이스, 이제 아껴놨던 케이스 오늘 여기서 다 방출하시는 건가요? 네, 좀 많이 아껴놓긴 했는데 그 진료실을 돌아다니다 보면 박진영 교수님이 그 CT 그래프트나 이런 연조직 수술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연조직 이식이 그렇게 과거에 안 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제 필요해서 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연조직 이식에 대한 인디케이션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임플란트 주변에서의 연조직 이식술에 관한 것이긴 한데 치아 주변에서 치근이 노출이 됐을 때 하는 치근 피개술과 같은 연조직 이식술도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임플란트 주변에 점막을 두께를 증강하는 수술이 있고요.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각하치은의 폭을 증강시키는 수술,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조직 수술을 많이 안 하시더라도 되게 신비적인 케이스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저희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런 케이스를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연조직 이식술을 하면서 다 이렇게 힘들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연조직 이식술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그런 수술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개인 병원이나 환경에서 매번 이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연조직 이식술을 꼭
꼭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케이스를 보시면 왜 연조직 이식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저절로 되는 케이스입니다. 22번 부위를 보시면 미드페이셜 부위에 리세션이 생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처음에 이런 환자분이 치과에 내원을 하시면 상부에 있는 보철물을 제거를 한 후에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임플란트가 식립된 패스 자체가 굉장히 버칼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플란트가 너무 라비알로 위치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미드페이셜 리세션이 왜 생겼는지 원인에 대해서 먼저 굉장히 깊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논문이에요. 다니엘 토마 교수님의 논문이고 미드페이셜 리세션이 생기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입니다. 리세션이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임플란트가 순측으로 식립된 경우고요. 거의 15배 정도 더 높은 위험성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연조직 이식을 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연조직 이식을 하지 않으면 한 거에 비해서 9배 정도가량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미드페이셜 리세션이 생기는 것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바이오 타입이 굉장히 얇은 경우입니다. 거의 3배 정도가량 높은 치인 퇴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연조직 이식을 안 해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젊은 19살의 여자 환자분이고 굉장히 이 인접한 치아들도 잇몸의 레벨이 굉장히 프리스틴하게 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플랩을 열고 연조직 이식 수술 같은 침습적인 시술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수술에 의한 그런 리세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이게 잇몸을 파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연조직 이식을 해서 잇몸을 두껍게 만들어서 임플란트 주변을 좀 심미적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기보다도 먼저 한번 CT를 찍어보고 하방에 있는 골 상태를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도 필요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해서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식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잇몸을 어떻게 하면 더 풍요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봄으로써 이제 장기적인 그런 신미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롤 테크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팔라탈 쪽에 위치해 있는 점막을 조금 더 임플란트의 협측으로 위치를 시켜주면서 사실 딱히 이식을 하지 않고도 잇몸을 좀 두껍고 순측에 있는 저 점막을 풍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 테크닉이라고 하면 이제 팔라탈 쪽에서 이제 연조직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시전 라인을 보통 어디에서 시작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라마지널 인시전을 시행을 하였는데 인접한 부분의 치은이 굉장히 다 높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치아 주변을 건드리기 시작한다면 퇴축이 올 것을 고려를 해서 치아는 건드리지 않고 마지널 진지반은 건드리지 않고 파라마지널 인시전을 시행을 했고요. 바로 저 팔라탈 부위에 인시전을 넣을 때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보다 조금 더 팔라탈 쪽으로 위치를 시켜서 인시전을 호리존털 인시전을 그어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임플란트 힐링 어버트먼트의 직경만큼 플랩이 순측으로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조직 증강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구개 측에서 치은을 더 도너 사이트를 체득을 하지 않고 다른 연조직 대체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증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버칼 쪽에, 그러니까 라비알 쪽에 티슈 자체가 풍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임플란트를 어디에 위치시키느냐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심었을 때 그 다음에 라비알 쪽에 티슈가 얼만큼 남아있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임플란트를 팔라탈로 위치시켰을 때 가용할 수 있는 티슈가 많아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미적인 케이스를 할 때, 세컨 서저리를 할 때든 아니면 임플란트 식립할 때든 어버트먼트가 나왔을 때 라비알 쪽에 있는 티슈가 얼만큼 배분되게 할 거냐, 그걸 고민하는데, 그게 좀 모자란다고 생각될 때 이렇게 롤 테크닉을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라비알 쪽의 치은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사실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잇몸이 조금 다 thin 바이오 타입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치은을 버칼 쪽으로 조금 더 밀어서 위치시켜 줄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이 임플란트 크라운 주변에 리세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연조직을 꼭 그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조직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타입이 굉장히 얇은 경우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심미적인 문제가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연조직 증강을 시행해 줌으로써 그런 심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과거에 식립하시면서 뼈 이식까지 같이 진행을 하셨던 부위입니다. 바로 저 11번 부위고요. 라비알 측에 사이너스 트랙트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관찰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측 사진을 보시면 측 치조제가 많이 꺼져 있는 거를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 11번 부위에 미드페이셜 리세션도 같이 동반해서 발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치를 해주어야 우리가 심미성을 잃지 않고 장기적으로 임플란트를 잘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요, 저렇게 메지알과 디스탈 부위에 있는 마지날 본은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플랩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안쪽에 있는 임플란트의 순측 마지날 본은 다 흡수된 상태로 없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을 했을 때 저는 주로 임플란트 플라스티를 해서 임플란트 표면을 처치를 해주고 있고요. 순측에 치은을 좀 두껍게 만들어주는 연조직 증강술을 같이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개 측에서 체득한 상피와 결합 조직을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의 순측에 위치를 시키고요. 이것만으로는 볼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세포인 동종 진피 알라도말 메이트릭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더 사용을 해서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들어주는 술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구개 측에서 체득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만 했을 때보다는 거의 2배 이상 두께를 증강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개 측에서 체득할 수 있는 CT의 양은 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료를 같이 사용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 케이스도 약간 라비알로 유치됐던 거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인사이저 엣지 정도로 임플란트 홀이 위치되게 된 것 같은데 아주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사진 컷으로 보시면 임플란트가 좀 라비알 쪽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임플란트 하면 나중에 보면 임플란트가 약간 라비알로 포지션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치아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임플란트를 이제 20살 지나 이렇게 젊었을 때 시행을 하면 이제 리세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이걸 연조직 이식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할지 되게 고민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네. 보통 어떤 걸 선호하고 아니면 혹은 또 빼는 기준이 있을까요?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는 아주 각도가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기존의 임플란트를 최대한 살려서 사용하는 거를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조직을 두껍게 해서. 네. 근데 그렇게 두껍게 해야 되니까 자기 자가 CT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종 진피를 사용하셨고 파이브로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아마 저기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 어떤 더 선호하시는 방법들이 있나요? 아니면 자가 CT를 더 선호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런 걸 사용을 하시나요? 가장 골드 스탠더드는 자가 CT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자가 CT는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재료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치부 할 때는 거의 루틴하게 이제 연조직 이식을 항상 동반하시는 편일까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바이오 타입이 굉장히 두꺼운 경우나 치아의 루트를 활용해서 리세션이 오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상당히 두꺼운 바이오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딱 봐도 거의 토러스처럼 보이는 순축의 라비알본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굉장히 본로스가 심하게 온 케이스였습니다. 많이 꺼져 있네요. 네, 치조제가 협측으로 꺼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플랩을 열어서 보면은 버티컬 디펙트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간단하게 멤브레인도 고정하지 않고
콜라겐 멤브레인과 제노그래프트를 사용을 해서 GBR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수처를 했습니다. 바이오스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 네, 그럼. 바이오스라서. 네. 네. 바이오스와 바이오가이드. 네. 학회에서는 잘 말을 안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바이오스와 바이오가이드로 뼈 이식을 하고 나중에 들어갔는데 재료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분의 바이오 타입 자체가 워낙에도 굉장히 두꺼운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뼈가 잘 형성이 돼 있었어요. 요새 저렇게 GBR 할 때 멤브레인을 핀으로 고정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오버 오그멘테이션도 하고 어떻게든 이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건 과거에 제가 펠로우 때 사실 했던 임플란트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정도에 수술했던 환자인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 같은 그런 지식도 없고 손도 별로 안 좋았었던 것 같고 지금 그냥 사진을 보면은 별로 그냥 대강대강 수술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케이스 준비하면서 깜짝 놀래게 뼈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뭔가 많이 알수록 더 수술이 산으로 가는 게 아닌지 그런 고민을 조금 하게 되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젊은 여자 환자분이시기도 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술을 좀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미니멀 인베이시브하게 하고 수술 시간도 좀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만드는 케이스였습니다. 나 아무것도 몰라도 이 정도 한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아마 수련회 때 교수님의 가르침이 기억이 나서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임플란트의 협측골도 2mm 이상으로 아주 두껍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2차 수술을 할 때 당시의 사진인데 별다른 처치 없이도 연조직 진강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꺼운 컨투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철이 올라가고 나서 확인을 했을 때도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결과를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환자가 했네요. 임플란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이 정도 한다는 박진영 교수님을 오늘 모시고 연조직 관리실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연조직 이식술에 따라서도 그리고 연조직 이식술을 하지 않아도 뼈를 만들어서도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전치부에서 싱글 임플란트에서는 옆에 이체가 아주 예쁘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쉽게 해서도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조직 이식술을 우리가 너무 간과해온 것도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뼈를 만들어 오는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치아의 모양은 뼈만 잘 만들어서는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치아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치조골과 치아의 관계에 의해서도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띠넨 스켈롭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런 양상을 보면 파필라와 징지발 크레스트까지가 되게 굉장히 차이가 큰 스켈롭이 굉장히 큰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베이잘본에 비해서 약간 알베올라본이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CT를 모았을 때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만약에 아래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를 뽑게 되면 치아가 있을 때 이 치아가 알베올라본이 지탱이 되기 때문에 잇몸의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치아를 빼게 되면 분명히 저렇게 흡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베이잘본에 맞춰서 치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비알에 있는 부분이 뼈가 엄청나게 많이 흡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만약에 이식을 해서 만든다면 베이잘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뼈를 사실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부분을 많이 증강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뼈 이식을 해서는 사실은 스테빌리티를 두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버 어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전치부에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저 부위에 위쪽에 있는 부위 치은에 있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프로파일을 만들어주는 건 한계가 있고 아래에 정말 많이 풍요하건 풍요하지 않건 위쪽에 있는 잇몸이 정말 두꺼워야만 자연 치아와 같은 잇몸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뼈를 잘 만들고 굉장히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셨지만 싱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주 이렇게 풍요하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뼈 이식을 다 하고 이때도 이제 바이오 가이드를 사용을 해서 정말 많은 양의 이식을 했었거든요. 풍요하게 오버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6개월까지 이렇게 보면은 뼈가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실은 1년째, 1년 반째 보면 다 흡수가 되잖아요.
만약에 싱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양쪽에 치아가 있기 때문에 그 볼륨 자체가 잘 유지되지만 본 엔벨롭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원래 있던 형태가 아니라 인접한 형태의 뼈의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인체의 심미적인 결과를 두려면 뼈에서부터 그 잇몸 높이까지 만들어지는 그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가 너무 얇게 되면 사실은 예쁘게 만들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뼈는 어차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엔벨롭 형태가 될 거고 잇몸은 얇으냐 두꺼우냐는 결국 연조직 이식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특히 싱글 임플란트에서는 임플란트 위치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물론 멀티플에서도 임플란트 위치가 중요하겠지만 연조직 이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인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조직 이식과 뼈 이식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자연스러운 치조제의 원래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뼈는 어쩔 수 없이 흡수가 온다는 것을 알고 수식을 진행한다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연조직 증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뼈만으로는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걸 분명히 연조직 이식이 동반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게 요즘에 더더군다나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사진만으로 그게 유행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연조직 이식에 집중하는 이유가 심미적인 것에 대한 결과를 좀 더 환자들도 바라고 치과 의사들도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조직 이식술이 이렇게 말씀으로는 정말 이렇게 좋은 케이스만 보여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조직 이식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조직 이식술을 회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하다 보면은 이런 케이스를 만났을 때도 그런 대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젊은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23살이시고 굉장히 이런 심미적인 부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도가 높은 환자분입니다. 11번 부위가 프랙처 돼서 오셨고 저게 지금 미싱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방에 이제 CT를 찍어보면 저렇게 루트가 잔존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뼈 이식한 게 아니라 지금 루트를 남긴 거죠? 네, 맞습니다. 잔존치근이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잔존치근이 있으면은 치조제가 유지가 될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면은 소켓 실드 테크닉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 치근을 발치를 하고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하면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라비알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흡수가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디어트 임플란트의 금기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엑시스대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면 라비알 쪽으로 홀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치조제가 앞으로 돌출된 경우에는 흡수로 인해서 심미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저 루트를 잘 활용하는 소켓 실드 테크닉 같은 거를 한다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라비알에 있는 저렇게 루트를 제거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로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추가적인 연조직 이식을 하지 않고 롤 테크닉만을 살짝 활용을 해가지고 라비알 쪽에 있는 순측에 치인을 조금 두껍게 형성을 해준 케이스입니다. 거의 1년이 지났을 때에도 저렇게 루트가 잘 유지가 되면서 임플란트가 유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연조직 이식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원래의 그런 모폴로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잘본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당연히 흡수가 되는데 알베올라본이 얇게나마 유지될 수 있는 건 결국에 PDL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PDL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뿌리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뿌리는 PDL을 유지하기 위한 중간 상의 미디어일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 PDL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켓 실드 테크닉은 약간 저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저게 있다가 랩넌트처럼 이렇게 나중에 떨어져 오면서 더 갑자기 확 내려가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드는데 어떤가요? 사실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부채를 갖고 계시는 거고요. 네. 분명히 연조직 이식이나 뼈 이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스케일업이 굉장히 큰 환자처럼 보였는데 남겨놨을 때 그 자체가 요즘엔 뭐 치아를 가지고 뼈 이식제로도 만들고 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생각해 보면 저 자체가 좀 분명히 하나의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의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롱텀 데이터가 나오면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엔 연조직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했는데 자꾸 연조직 이식을 피하는 방법만 자꾸 말씀을 해주셔서 대체 본론은 언제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네. 저희 넘어가기 전에 연조직 이식을 잘하려면 뭘 제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인시전과 수처 테크닉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좀 상황마다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처 방법이라든지 인시전을 할 때 여기로 들어가면은 뭐 잇몸이 얇아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든지 네. 뭐 그런 살짝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주 기본기에 좀 충실하고 수처를 하고 나서도 이제 나중에 사실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항상 저는 수술을 하면서도 드는 생각이 어떻게든 컴플리케이션은 안 생기는 그런 치료를 환자한테 해드리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뼈 이식이나 잇몸 이식이나 혹은 뭐 치주 치료나 제일 중요한 거는 몸 안에 들어간 것 물체나 아니면 몸 안에 있는 무엇인가의 스테빌리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뼈 이식제도 안쪽에 들어가서 이게 얼만큼 안정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게 잘 공간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것처럼 연조직 이식도 안에 저희가 이식을 해놨을 때 얼만큼 안정적으로 유치될 수 있게 디펙트 형태가 그렇게 돼 있는지, 혹은 그 자체가 정말 잘 수처가 돼서 안정적으로 베드에 잘 안착이 되게 돼 있는지, 이런 스테빌리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스웰링 됐을 때도 볼이 움직일 때, 입술이 움직일 때도 스테빌리티를 갖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바로 그 스테빌리티를 얻는 것이 전반적인 그런 수술을 관리하는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면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수처 테크닉에 있어서도 플랩을 봉합했을 때 수술 사이트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치유되는 거를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왜 연조직 이식술이 필요한지, 임플란트를 할 때는 왜 연조직 이식술을 꼭 해야만 하고, 혹은 어떤 경우는 조금 이걸 피해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셨던 박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연조직 관리실 하면 피부 관리를 많이 생각하는데, 혹시 박준영 교수님 피부도 좋으신데 피부 관리 받으시나요? 네, 이런 식의 도발 질문. 피부 관리. 이거 너무 빨개졌다. 좀 다시 할게, 다시. 다시 한번 좀 적응해 보겠습니다. 네.